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금리 얘기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요한 건 요게 그 자체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얘가 금리를 움직이는데 어떤 결정적인 변수라고 했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설정을 할 건데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적 변수의 어떤 그 출발지로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금리가 이제 주는 영향 요거 자체를 금리의 영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사실 원래도 이 금리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점점 중요한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기 전에는 꼭 금리가 지금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에서 드러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제 정리를 스스로 하고 이제 시험에 보러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보험연구원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연구원 잠시만요. 연구원이죠. 연구원. 네, 여기서 쓴 이제 금리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 정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읽는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그냥 이제 해석해 보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주제 자체는 장기선 국채 선물과 보험회사의 금리 위험 관리인데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예정이냐라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는 항상 금리 위험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 어떤 회사만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손보만 하는 일반 손보의 어떤 재보험회사 혹은 그냥 이제 재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재보험은 제외. 금융재보험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금리 위험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재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떤 것만 인수하냐면 보험 위험만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금리 위험이라는 걸 일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사이드에선. 대신 요거 이제 투자 쪽에서는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배제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요런 이제 보험회사 특히 이제 요런 데를 이제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장기나 이제 생명 쪽 이런 보험을 많이 파는 원수보험사들은 금리 위험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들이 이제 금리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듀레이션을 사용한. 요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리를 다루려면. 좀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요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금리 위험 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기에 좀 어려워요. 네, 잠깐 끊겼는데 이어서 다시 얘기하면 요 장기나 생명 원수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이 가중평균 만기를 사용해서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 부채. 보험 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 수리학에서 열심히 계산하는 요 TV,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어떤 지급준비금이나 미경과 같은 어떤 우리 법 시행령, 세칙 이런 거 살펴보면 보험 부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이제 리관 텍스트 같은데 보셔도 어떤 보험 부채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가장 이 금리에 이제 취약한 보험 부채가 뭐냐라고 했을 땐 얘예요. 책임 준비금 중에 이제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이제 TV 우리가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근데 얘가 너무 만기가 길어요. 왜 만기가 길까요? 왜 만기가 기냐면 요즘 판매하는 어떤 보험 상품이 뭐 N세,
만기 혹은 종신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파는데 엔세도 거의 뭐 100세 막 이러죠. 혹은 연금 같은 것도 거의 종신인 거죠. 그것도 그러면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100세를 가거나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형태의 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가중평균 만기니까 요 앞 시점에서 보험금을 많이 주는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쭉 가서 100세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가중평균을 하다 보면 앞쪽으로 만기가 치우칠 수는 있는데 보통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 만기 때 만기 환급금을 줘버리는 경우도 꽤 많고요. 종신보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사망하는 시점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오히려 듀레이션이 막 치우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 보험 상품 부채의 만기가 너무 깁니다. 다른 웬만한 상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금융상품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을 통한 금리 위험 관리 방법의 어떤 방법, 그 근본적인 방법은 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을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같게. 그러면 이 듀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 의미를 가지고 듀레이션을 한번 공부를 하셨어야 좋은데 듀레이션이 이제 가중평균 만기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금리 민감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민감도가 금리가 변화했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죠. 부채도 채권의 성격,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부채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크기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요만큼 올라갈 건지, 요만큼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반대로 요만큼 내려갈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갈 건지. 요 크기를 우리가 금리 민감도라고 부르는데 그 듀레이션이 그 역할을 해요. 금리의 이 듀레이션을 그냥 곱하면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변할지 비율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같게 만들어 놓으면 자 보시면 대차대조표 상에서 여기가 자산이죠. 여기에 부채가 있어요. 물론 자본도 있겠지만 여기 밑에 자본이 있어요. 자 금리가 변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채에 있던 애들이 이제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니까 방향을 잘 얘기해야겠네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할게요. 자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커지죠. 가치가 채권이라고 치면. 자 그런데 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커질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크기가 자 듀레이션을 동일하게 매핑시켜 놨다면 민감도가 같기 때문에 요 커지는 정도가 두 개가 같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본 사이드에서 가용자본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요 가용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들의 영향이 안 가죠. 자 그런데 매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만기가 아까 더 긴 경우가 많다고 했죠. 만기가 자 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졌다는 가정하에서 부채가 똑같이 커져요. 이만큼 커집니다. 자 그런데 자산이 커져요. 물론 자산도 커져요. 근데 못 따라가요. 그러면 요만큼이 남아버린다고 했을 때 그게 어디서 까여요? 여기서 까여야 되는 거죠. 자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이제 잠식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레임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터져버렸을 때 이제 보험금이 그거를 자본에서 이렇게 충당해서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급 여력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벤시 문제. 그래서 그걸 막고자 금리 위험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부채의 만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산을 가져와도 이걸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매치를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 금리 위험의 핵심, 금리 위험 관리의 핵심은 일단 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방법이 듀레이션 매치예요. 듀레이션을 그냥 같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를 뭐 여러가지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다음 여기 텍스트에 써있는 자
부채 추종형 투자 LDI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일단 갖다 놨는데, 자, LDI 부채 추종형 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부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듀레이션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그거랑 같은 듀레이션을 맞춰줄 수 있는 투자를 하자. 네, 부채의 듀레이션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요 듀레이션과 같도록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서 투자를 하자. 요게 지금 부채 추종형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금리 위험 관리의 핵심은 뭐다? 그냥 듀레이션을 매치시키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의? 부채와 자산.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사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으로 부채를, 보험료를 막 납입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로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투자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차이, 마진으로 보험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가 금리에 따라서 크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치가 안 되면 어떤 때는 부채가 너무 커져서 자산을 압도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 부채의 듀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부채의 만기가 지금 뭐 종신 100세 막 이러다 보면 듀레이션 막 30년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만큼 되는 어떤 그 자산이 없어요. 여러분 투자하는 것 중에 뭐 당연히 주식 이런 건 다 단기 어떤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채권이 이제 비교적 이제 장기 어떤 투자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채권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2년, 뭐 5년, 10년, 막 길어야 10년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빌려주는 것도 사실 길게 빌려주는 거죠. 누가 돈을 막 한 2, 30년 쉽게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나라의 빚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긴 채권은 잘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우린 도대체 이 듀레이션 매핑을 해서 금리 위험을 아무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금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요게 근데 왜 요즘 와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금리라는 요 녀석이 인플레이션 때 얘기했죠.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심해요. 자, 금융에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를 만한 거는 어떤 상태냐면, 변하는 걸 그 자체를 리스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변하는 거? 여기까지 하면 좀 애매해요. 약간 세모?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예상치 못하게 변해야 돼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예상한 변화는 우리가 그거를 고려해서 프라이싱하고 가격을 매기는 게 금융이 하는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 금리가 최근에 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단 먼저 그러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그리고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그거에 맞춰서 예상치 못한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보통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려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갈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려갈 때. 왜 내려갈 때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의 크기는 커집니다. 부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일단 어떤 채권의 가치. 근데 문제는 보험 부채도 채권처럼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게 가치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때는 모든 게 다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도 부채도 다 커지는데, 문제는 부채의 커지는 속도가 더 커서 항상 보험회사는, 특히 장기나 생명보험회사는 금리가 낮아질 때 리스크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어떤 배경 지식만 가지고 일단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킥스에서는 근데 킥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대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이런 걸 이제 적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킥스에서 모든 금리 파생 상품을 금리 위험 관리 수단으로 허용함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다는지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허용을 안 해줬어요. 파생 상품 같은 거 잘. 보험회사가 파생 상품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보험업법
그 시행령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써 있어요. 파생 상품을 좀 구매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사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만 했어요? 그냥 진짜 국채만 가지고 했어요. 국고채, 뭐 10년물, 뭐 혹은 20년물, 30년물 있으면 최대한 사서 그런 걸로 메꿨죠. 근데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무튼 킥스에서 요거를 허용을 지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리 파생 상품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자 그냥 국채로는 이런 30년 이상 되는 만기를 듀레이션 매핑하는 자산을 사기가 어려운데 자 요 국채를 베이스로 한 요걸 베이스로 한 혹은 이거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어떤 게 있어요?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 같은 거 혹은 포워드 선도 거래 같은 거 그런 걸 하게 되면 얘네의 어떤 그 만기를 듀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더 긴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선물을 활용해서 금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선물은 그냥 국채 같은 것보다는 더 듀레이션이 긴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약간 뒤로 이렇게 가서 사는 거죠. 예상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보내고 거기서 다시 채권을 사니까 플러스 알파의 듀레이션 효과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의 중인 만기 30년의 국채 선물이 도입되면 자 30년 우리는 한 이 정도 만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만기 30년 국채 선물이 도입되면 이걸로 금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자 근데 원래도 국고채 30년물이 있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년물 있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충분치 않은 거예요. 충분치가 않은 거. 근데 그렇다고 선물이 도입되면 이게 충분해지나요? 원래 게 없는데 선물이 도입되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선물은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 현물을 사는 건 아니에요. 선물 같은 거 거래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그냥 일단 삽니다. 그리고 증거금만 일단 납입을 하고 그냥 그 선물 가격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그냥 가치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선물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현물을 우리가 주고 받아야겠지만 일단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플러스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나 더 사요. 그 만기가 도래할 때. 그래서 롤오버 한다고 치는데 다시 이렇게 약간 만기를 연장하듯이 계속 선물을 사버리면 실물의 어떤 교환이 없이도 그냥 그 효과 자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 원래 좀 부족했던 것들을 선물을 일단 도입하면 채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초장기 국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금 초장기 국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있다. 왜 과도한 수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래요? 보험 부채의 만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를 듀레이션 매핑 LDI를 하려면 이렇게 긴 초장기 국채에 투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당국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규제 아까 뭐 보험업 감독 규정 같은 거 보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했죠. 제한이. 그래서 근데 이제 킥스가 이걸 풀어주니까 지금 법도 보험업법 감독규정 그리고 보험업법도 그거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규제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걸 이제 사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파생 거래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어떤 면이 따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법은 법 나름대로 자 킥스가 일단 오케이 해요. 킥스는 법은 아니에요. 요건 이제 감독 회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법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살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내부 통제. 우리 이런 어떤 대안도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자 예를 들어서 금리 지금 위험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회사가 왜 그런데 금리 위험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 먼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배경 스토리. 그런데 보험회사가 금리 위험을 아무튼 조심해야 되면 킥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아무튼 해서 급고치의 금리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자, 변동성이 예상보다 심화될 때 리스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쭉 이제 가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래요, 지금. 아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금리가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다 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금리 상승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언제? 그건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 아까 보셨다시피 대차 대조표상에서 자산, 여기 부채, 자본일 때, 자, 자산과 부채만 일단 잘 보면 돼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둘 다 어떻게 된다 했죠? 방향이 같아요. 둘 다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채권 투자한 거랑 보험 부채도. 그런데 대개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크고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자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지금은 되고 있어요. 왜냐? 자,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있어요. 자본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행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현행 RBC 지금 체제 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산만 시가평가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때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시가평가를 안 하니까. 얘는 원가평가를 해버리니까 얘는 고정. 근데 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져야 돼요. 맞춰주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떨어진 것보다 더 얘가 떨어질 거예요, 보험회사들은. 근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일시적으로 생긴 이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LAT 평가액 남는 걸로 채권 손실액만큼, 채권 손실액의 40% 한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 인플레이션 때 얘기했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좀 이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약간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가는데요. 자, 금리 위험은 여기 일단 금리 위험이 뭔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래 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 저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금리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과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을 때, 리관 같은 거 풀 때 적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듀레이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기가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차이가 있다. 듀레이션 차이가 왜 문제가 되냐? 듀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뭐냐면 금리 민감도예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어떤 그 상대도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금리, 델타 금리 변화 곱하기 듀레이션, 대신 이거는 이제 약간 1 플러스 R 이자율로 나눈 어떤 유효 듀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튼 그 유효 듀레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금리랑 곱하면 그게 바로 델타 이제 가치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근사치긴 하지만 요거 금융공학 같은 거 이제 재무금공 그때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무튼 듀레이션이 금리 민감도라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가 있으면 금리 위험이 발생한다. 어쩔 때? 근데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면. 이런 것들, 요 포인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여력 제도에서는 1년간 금리 변동을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거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자,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듀레이션 차이, 듀레이션 갭에다가 금리 변화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순자산 가치의 어떤 차이, 여기다가 이제 뭐 자산의 가치, 그 밸류 값 자체도 물론 곱해야겠죠. 이건 비율이 될 테니까. 아무튼 그거에서 손실액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일단 하고요. 여기에 RBC랑 이제 킥스 차이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RBC랑 킥스 따로 텍스트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요 금리만 이제 RBC랑 킥스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그렇고 보험 리스크도 그렇고 다른 이제 모든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자, RBC랑 킥스 기본적인 사고 방식 차이가 있어요. 킥스는 충격 시나리오를 많이 씁니다. 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금리가 재수 없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거를 먼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요. 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 가정을 했을 때 진짜 재수가 없으면 4%까지 가던데요? 그러면 야, 4%를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봐.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요런 게 충격 시나리오 방식입니다. RBC는 뭐예요? RBC는 그냥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격 뭐 크기가 이거 곱하기 우리가 그냥 개수 줄게. 3%면 3%, 4%면 4%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개수를 그냥 우리한테 할당해주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 개수는 금감원에서 이런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써서 모든 회사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평균 쳐서 해봤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개수를 통해서 하니까 회사마다 어떤 그 개수의 차이를 주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한 거에 대한 걸 반영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더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기를 일단 50년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위험 개수 방식, 그냥 개수를 준다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자, 킥스에서는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뭐 60이면 60, 70이면 70, 종신이면 종신, 막 그런 거 다 이제 듀레이션 제대로 체크를 해서 플러스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일단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금리를 한번 먹여봐서 얼마나 가치가 많이 변하는지 그거를 직접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RBC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로 측정하는데, 킥스는 이자율 곡선, 이자율 자체,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거를 한번 샥을 줘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이 유사하지 않다면 금리 위험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아무튼 듀레이션 매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1번. 지금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금리 위험할 때 금리가 왜 리스크가 있습니까?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가 있을 때 금리가 변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왜요? 보험 부채의 만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는 과거에 장기 채권을 사용해서 관리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뭐 30년물 이런 거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영끌해서 맞춰봤지만 그래도 좀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RBC에서 채권 선도가 금리 위험 관리 수단으로 허용된 이후 채권 선도는 선도 거래가 포워드죠. 포워드 이용이 대폭 증가했다. 파생 상품 이용하면 좀 더 그 어떤 물량 맞추기도 쉽고 듀레이션도 맞추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넘어갈게요. 채권 선도는 다양한 만기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만기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으니까 만기를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평가손익을 자본의 해지액에 적용 시 평가손익을 자본에 반영함으로 손익 변동성이 감소된다. 이게 막 실시간으로 손익이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회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기 시점에만 계속 회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요. 문제가 있는 게 장외거래, 이건 포워드의 문제예요. 장외거래라는 건, 장외거래는 이제 거래소 바깥에서, 우리 주식은 어떤 주식 어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그 거래소 안에 우리가 각 주식 어플을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사는 건데, 장외는 그냥 그런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맨투맨으로 막 사고 팔아요. 그래서 신용 위험, 그 사람이 돈 받고 튀거나 실제로 그 채권을 안 갚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파산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신용 위험이 존재하고, 결제 시점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선도 거래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그런 돈이 필요해요. 자, 근데 채권 선물 좀 더 나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도 거래보다. 선도 거래와 선물의 장점은 그냥 딱 굳이 채권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시면 돼요. 선물은 똑같은데 거래소를 운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중앙에서 이제 센트럴한 요 거래소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 이어주고
거래를 이제 다 유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일 정산, 선물을 사면 그날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선물의 가치가 변할 거예요. 그거를 그날 정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증거금이 부족해서 그 정산을 못할 것 같다 치면 아예 그거를 청산해버리거나, 이 거래소가 직접 청산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증거금을 더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표준화가 좀 되고요. 자, 근데 롤오버로 인한 거래 비용 발생. 아까 선물을 하게 되면 아무튼 만기 시점에 실물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걸 사서 이제 롤오버 갱신하는 느낌으로 계속 산다고 했죠. 근데 요걸 아무튼 계속 할 때 뭐 수수료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기 손익에 또 아까 여기 일일 정산해 버리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 아무튼 파생 상품을 이제 쓴다고 치면 장점은 일단 요 근본적인 문제, 차상과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파생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어떤 장단점들이 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채권 선물이 10년 이하만 있었는데 계속해서 30년물 지금 검토 중이고 도입된다면 이러한 한계가 사라질 거다. 계속해서 만기 구조 차이의 특징, 부채가 길어서 그런 거고 긴 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산 쪽에 제발 어떻게 긴 것 좀 줘, 우리 이거 사서 맞출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물이 좀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하고 있고요. 초장기 국채 선물이 도입될 경우 이제 도입이 일단 된다고 하면 보험회사 너네는 이거를 잘 써먹어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장기채 수익률 역전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까지만 일단 오늘 설명할게요. 장기채 수익률 역전. 자, 이거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금리라는 거는 빌려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더 오래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우리는 그 돈을 못 쓰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요. 이렇게. 근데 안 높으려면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죠. 자, 1년을 빌려줘도 이자율이 연 2%. 이게 지금 연 단위예요. 이게 뭐 당연히 오래 빌려주면 뭐 이자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연 단위, 매년 몇 퍼센트 이자를 주는가, 그걸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빌려도 2%, 2년을 빌려도 2%, 2년 동안 매년 2%라는 거죠. 이거는 3년을 빌려도 매년 2%. 이렇게 이제 안 흔들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못 쓰는 거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게 깨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요게 갑자기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이 뒤쪽이 더 낮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30년 빌린다고 했더니 오히려 10년 빌리는 것보다 이자율을 더 싸게 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때 많이 발생하냐면, 자, 저 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20년짜리를 다시 빌리려고 했더니 그때 금리가, 그러니까 빌려주려고 했더니 그때 금리가 너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지금 좀 더 싸게, 더 대신 길게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0년 빌려주면 여기 금리를 줄 수 있고 30년 빌려주면 금리가 좀 낮아져요. 이 물론 억울하지만 10년을 빌려준 다음에 일단 이거 받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다시 빌려주려고 했더니 20년 뒤 상황이에요. 20년 뒤 금리가 바닥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거 받고 요거 받아서 30년 충 채우는 건데 요게 너무 낮으니까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좀 눈물을 머금고 30년 한꺼번에 빌려줄게, 대신 이만큼으로,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20년 뒤에 금리가 바닥을 칠 거라는 예상이 있을 때 요게 이렇게 꺾여 버리겠죠. 금리가 언제 바닥을 칩니까? 코로나 생각하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불황일 때 저금리 정책을 써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죠. 자,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그 어떤 리세션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거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장기채 수익률 역전 현상도 어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채, 국채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물 이렇게 올라가다가 30년물로 갔더니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요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보험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기 구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긴 만기의 채권이 너무 필요로 하는 거예요. 30년물을 너무나 원해요. 듀레이션을 매핑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필요 없어. 우리 30년물만 필요해. 여기 뭐예요?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칙, 수요와 공급 때문에 요 장기채의 수요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어떤 그 글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연구가. 그것도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좀 분산되니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어떤 배경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법,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법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밑에도 지금 써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세칙 뭐 이런 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 규정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파생상품 거래에 제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회사는 내부 통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된다까지 이 문제에서 요 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글이 긴데 요거 내용도 꽤 여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더 남게 되면 한번 요 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에서 어떤 리스크가 왜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